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일반 매매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경매 인기가 늘면서 오히려 감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낙찰 경쟁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구실채권 경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이제 경매보다도 싸게 산다. 마저 뭐 혹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그럼 이 부실채권, 이 이제 NPL이 여기 또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이 NPL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NPL의 풀네임이 네. non-performing loan, 그래서 수익이 없는 여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익이 없는 여신 내지는 채권. 네, 다른 말로 이제 그걸 부실채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은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 건전성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 원래 이제 은행이 이제 여신을 가지고 있죠. 예. 대출을 해줬으니까. 다만 이제 이 여신 중에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우리가 통상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통상 부실채권이라고 한다. 일반인들이 조금 이제 쉽게 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를테면 이제 개인들이 이를테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원리금을 연체하게 되면 은행에서 독촉을 하고 끝내 돈을 안 갚으면 예. 이것을 이제 경매로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거나 우리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원리금이 연체되는 채권을 우리가 통상 부실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부실채권이 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실채권 비율을 맞춰야 된다든지 또는 BIS 채권 비율을 맞춰야 된다든지 해서 이걸 이제 매각을 하게 되어 있고, 통상 이 매각을 한 것을 일반 투자자들이 이걸 사서 이를테면 싸게 사서 활용하는 그런 투자를 우리가 부실채권 투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름이 부실채권 하니까 뭔가 좀 투자하기가 겁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부실채권 경매 투자 좀 위험하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전제가 예. 만약에 담보가 없는 부실채권이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신용으로 담보를 신용으로 이를테면 대출을 받았다. 네네. 신용으로 부실채권이 났다. 이러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언급하는 부실채권은 담보부 부실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경매로 놓고 본다면 네. 채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낙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사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다. 부실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죠. 이미 이제 부실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을 우리가 싸게 산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전하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면 우리가 담보부 부실채권의 이제 투자자의 장점, 우리가 통상 이제 부동산을 매매를 하게 된다면 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보유세도 내야 되고 양도세 상당히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실채권을 투자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유세도 없고 양도세도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실채권을 싸게 사서 이를테면 풀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또 강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아무튼 담보가 있는 부실채권은 굉장히 안전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4년 상반기 이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융기관에서 이런 부실채권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부실채권 투자 시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방송을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경매도 좋습니다만 이런 부실채권을 좀 할인받아서 요걸 좀 잘 활용해서 경매 투자로 이용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담보부 부실채권. 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 부실채권에 담보가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경매에 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은 없는데, 애초에 이 담보 있는 사람이 그냥 담보물로 뭔가를 해결을 하지 왜 이게 경매까지 나오죠, 이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은행이 통상 우리가 담보를 전제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아파트를 뭐 10억짜리를 담보로 대출해줬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차주가 원리금을 연체한다. 그럼 이제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경매를 신청해서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되면 낙찰되고 배당을 받게 된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를테면 이제 은행이 이런 부실채권이 너무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를테면 털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좀 일정한 양 부실난 채권을 이를테면 도매상들한테 매도를 하게 되고, 이 도매상들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이 그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좀 되면 나중에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당장 앞서 얘기한 뭐 부실채권 비율을 좀 맞춰라, 금감원에서 또는 BISB를 맞춰라, 그러면 이걸 좀 털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부실채권 가지고 어떻게 경매를 하는 건지 궁금한데,
하기야 주변에 보니까 NPL로 큰 돈 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니까. 네. 이게 그러면 이게 이 말이 맞나 이게 백화점 상품권을 저렴하게 사서 명품을 구매하는 상테크가 상품권 테크라는 얘기 같은데 뭐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네. 메커니즘이 네. 비슷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백화점에 가서 예. 만약에 이제 구두 30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 예. 그럼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백화점에 가서 예. 구두 30만 원짜리를 보고 예. 그냥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카드로 결제하거나 예. 이게 이제 부동산으로 치면 그냥 일반 매매하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를테면 구두 상품권을 예. 30만 원짜리를 할인하는 곳에 가서 이를테면 이제 20만 원 주고 산다. 상품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10만 원 할인 받아서 20만 원 주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백화점에 가서 내가 30만 원짜리 구두를 사고 예. 20만 원에 산 30만 원짜리 상품권을 내면 예. 저는 더 이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 아닙니까? 10만 원 버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외관상으로는 30만 원을 샀지만 저는 이제 20만 원에 사서 어찌 보면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사실 이제 부실채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부실채권 경매 절차하고 똑같은 건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부실채권이 이를테면 이제 경매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부실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할인해서 산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할인해서 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네. 할인해서 사서 기본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할인해서 샀다가 다른 사람이 높게 낙찰되면 나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만큼 배당을 받아서 오히려 이제 배당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좀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해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해했고 교수님 네. 아까 그 상품권 네, 30만 원짜리 구두 상품권 네. 그거 할인하는 데 가서 20만 원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한테 20만 원에 파는 그 양반은 얼마에 산 거예요, 그 상품권? 더 싸게 샀겠죠. 맞습니다. 통상 이제 도매상들이라고 하는 건데 예. 도매상들은 훨씬 더 싸게 사서 결국 그러면 상품권 30만 원짜리 가지고 현금이 급한 사람이 그거 갖다가 뭐 한 15만 원이나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해서 마련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네. 아깝다. 그죠. 근데 뭐 백화점에서 뭐 살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 현금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현금 필요하면은 네. 네. 그게 깡이죠. 맞습니다. 깡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구조는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은 좀 실제 매물을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이 부실채권 투자와 관련돼서 아파트용 공장을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네. 일단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용 공장입니다. 뭐 다른 말로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감정가가 한 10억 3천만 원 정도 했던 건데 4번 유찰돼서 이번 최저가가 2억 4,700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그 감정가 자체가 네. 아파트용 공장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분양가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워낙 공급이 많고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유찰이 되었다. 다만 이제 요 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청구 금액이 7억 5,8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맨 위에 보시면 채권자가 지금 우리은행이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은행이 저 감정가 10억짜리 아파트용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저 7억 얼마.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기 보면 채권 최고액이 이제 9억 6천인데 네. 어쨌거나 현재 실채권액은 7억 5,800만 원이고 네. 지금 이제 그것이 경매 신청할 당시의 청구 금액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금액이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한 8억 원 정도가 넘어갔을 것 같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많은 분들은 오히려 아까 2억 4,700에서 아까 이제 위에 3억 5천만 원 사이에서 이제 입찰을 참여할 건데 네. 저는 그렇게 하면 낙찰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차라리 불안하니까 그냥 차라리 이게 이제 그 부실이 난 채권이고 이걸 갖고 있는 이를테면 AMC가 있어서 네. 오히려 AMC 찾아가서 아까 그 8억 원짜리 근저당권 1순위니까 네, 네. 그걸 나한테 좀 싸게 팔아라.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번에 최저가가 2억 4,700인데 2억 5천에 낙찰될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요거 상담을 해보니까 한 3억 5천이면 팔겠다. 예, 그럼 제가 만약에 저 8억 원짜리 1순위 근저당권을 3억 5천에 만약에 샀다. 네. 그럼 저는 이제 8억 원짜리지만 3억 5천에 산 거잖아요. 네네. 아까 백화점 상품권처럼. 네. 근데 저는 이번에 입찰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한 3억 5천 언저리에서 입찰할 건데 저는 그냥 8억 원에 입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 거죠. 네. 다른 사람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왜 8억 원에서 6억 원에서 5억 원에서 떨어졌는데 이 사람은 왜 8억 원에 샀을까? 네, 네. 그러나 저는 8억 원에 낙찰 받았지만 더 이상 지급할 돈은 없는 거예요. 저는 3억 5천에 이미 샀고 네. 채권은 8억 원인 거니까 네. 일명 채권 산 게 그냥 퉁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더 이상의 어떤 추가 비용은 없다. 근데 이게 바로 NPL의 강점인데 저는 저의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오히려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이 8억 원의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또 뭐 한 달 안에 8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도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렇죠. 8억 원에 예. 취득해서 8억 원에 팔았으니까 예. 이것이 바로 NPL이 보여주는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매물을 그냥 일반 입찰해가지고 낙찰받게 되면 한 네. 3억 언저리에서 낙찰받게 되면 추가로 지급해야 될 돈이 오히려 이제 그것은 추가로 지급한다기보다는 네. 실제로 낙찰받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낙찰받기. 왜냐하면 앵커님이나 소장님이나 저나 이번에 한 3억 5천 쓸까 3억 4천 쓸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지만 낙찰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8억 원짜리 채권을 3억 오히려 5천에 낙찰, 사면서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NPL의 가장 큰 강점은 일단은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우월적으로 낙찰받는 것이 네.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 NPL 하는 사람들 정말 보면 선수예요, 선수. 어. 진짜 인텔리 층들도 많고 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어디나 보면 큰 부분은 여기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장님 말씀처럼 네. 이게 이제 큰 채권들은 네. 사실 이제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맞는데 그런데 요 마이너리그가 있구나.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소한 것들은 예, 개인 소소한 누구도 것들은 쉽게 할 수 있다. 조금만 손품과 발품을 팔 수 예, 있다라고 좀 한다면. 전에 이제 설명은 결국 그거네요. 경매 나온 부동산 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NPR을 미리 사두면은 담보부. 딱 그러네. 우리가 3억 4천 쓸까 내가 3억 5천으로 정민앵커를 한번 밟아볼까 이러는데 네. 교수님이 8억 이렇게 그렇습니다. 나와버리니까. 네, 네. 실제로 제가 한 6, 7년 전에 이를테면 경기도의 어떤 공장을 100억 원짜리인데 채권을 할인해서 49억에 샀어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49억이니까 한 70억까지 예. 그 텀이 있는데 예. 저는 100억짜리 49억에 샀으니까 네. 예. 다른 사람들은 49억, 최저가 49억이니까 52억, 56억, 61억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99억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다. 그럴 거면 진작에 왜 입찰하지? 왜 이번에 저렇게 샀을까? 또 2등과의 가격 차이 너무 나가지고 네네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 큰일 났다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 당시 이제 이 담보부 미친 부실채권. 사람이 네, 맞습니다. 미친 네. 사람이 아니고 역대급 선수가 왔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때 입찰 법정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시겠네요. 네. 근데 이런 논리 말고도 그러면 일반 경매보다 더 장점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NPL 채권을 네.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일단 큰 강점들이 있는데 먼저 채권을 샀잖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경매 기록을 좀 열람하고 싶다. 저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인가 아닌가. 또 저것이 저 네. 위치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사실 일반 입찰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NPL을 매입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이해관계인이 돼서 법원 경매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또 하나의 어떤 절차상으로 차이점을 좀 본다면 사실 일반 경매는 그냥 일반 입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을 받을 수 있을지가 약간 불투명합니다. 예. 네. 반면에 이제 NPL 경매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거나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근저당권을 싸게 사서 실제로 이 채권만큼 풀로 행사해서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는다. 예. 또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법원의 모든 내용을 알고서 이 경매 절차의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서 입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 매물로 나온 것 중에 담보부 부실채권이 꽤 있는 거예요?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그것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이제 AMC 앞서 AMC 네, 거기를 AMC. 통해서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은행들이 예. 아까 얘기한 이 부실채권을 예. 그냥 하나하나씩 파는 게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 뭐 한 400건, 1000건씩 묶어서 파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원래 도매상이 샀다가 네. 요 도매상이 그걸 산 다음에 누구한테 맡기냐면 AMC, 즉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겨요. 아. 그 자산관리회사가 이걸 갖고 있고 예.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앵커님이나 소장님도 이거 사고 싶다. 그럼 그 AMC 찾아가서 아까 그런 아파트 공장 8억짜리인데 내가 한 3억에 또는 4억에 사고 싶다. 협상해서 만약에 이제 이것이 협의가 된다고 한다면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죠. 정민은 그 7월 중에 AMC 한번 간다에 저는 걸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서 보면 지금 경매하고 NPL 경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반 경매는 사실 이 매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매 기록에 선순위 임차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또 유치권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일까? 또 어떤 내용일까? 알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NPL을 사게 되면 채권자 지위가 있어서 예. 모든 것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 강점이고요. 또 일반 경매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벌써 우리 3명만 들어가도 누가 낙찰받을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NPL로 들어가 버리면 채권을 풀로 행사하기 때문에
우월적으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일반 경매는 아까 일반 매각시 양도세 부담이 있습니다. 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또 일정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근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MPL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저희가 뭐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채권을 풀로 행사해서 네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제가 실제로 매수한 금액을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양도세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혼자 가서 직접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보부 부실 채권? 네, 할 수 있습니다. AMC에 가서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가 이 MPL을 매입하는 방법 중에 네. 론세일 방식이 있고 론세일 방식 외에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방식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론세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이제 앵커님이 어떤 근저당권을 산다라고 네. 한다면 돈을 다 주고 아까 8억짜리를 만약에 4억에 산다 그러면 4억을 돈을 다 주고 근저당권의 명의를 앵커님 이름으로 바꿔오는 거예요. 이건 론세일 방식. 어허. 예. 근데 이게 아쉽게도 2016년도부터 예. 불법 투신 문제 등등이 있어서 예. 이제 이건 개인은 안 돼. 그래서 이거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법인만 가능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편법으로 불법은 아니고요. 예. 편법으로 오히려 채무인수나 사후정산부 계약 방식으로 우리 앵커님 개인이 예. 살 수도 있다. 그건 뭐예요? 채무인수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이제 론세일 방식은 돈 다 주고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의 명의를 예, 바꾸는데 그렇죠. 채무인수는 그냥 그들끼리 협의해서 내가 채무를 떠안고 사는 것이다. 아. 예, 그래서 외관으로 드러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매각이 됐는지도 알 수 없게 네,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매수하는 방식이 있다. 이제 다만 이것은 AMC가 판단하기 나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중에 정민 앵커가 AMC 한번 방문하고 네. 방문하기 전에 교수님 한번 찾아가서 네. 더 깊이 있게 질문하신다에 걸겠습니다. 어제 제 머릿속을 꿰뚫고 계시네요. 그죠? 네. 지금 아주 뭐 모처럼 우리 정민 앵커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네요. 교수님한테 따로 연락드리려고요. 실제 어렵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그 물건들은 네. 우리 이제 앵커님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물건은 또 어디서 좀 찾을 수 그러니까요. 예. 있을까라고 한다면 가장 큰 IB 겸 AMC가 유암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요? 유암코. 유암포. 예, 은행이 6개가 출자를 해서 만든 회사인데 유암코. 유암코. 예, 일명 이제 연합자산관리회사라는 예, 회사가 예. 있는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무료 사이트니까 유암코나 또는 대신 AMC 농협자산관리회사 이런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찾는데 중요한 것은 물건에 대한 디테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체킹 하셔가지고 담당자를 확인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전화하셔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팔렸냐. 팔렸다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팔 마음이 있냐.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실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팔진 않습니다. 네. 통상 이제 1순위 근저당권 같은 경우가 이를테면 자산관리회사 또는 AMC 같은 경우가 이건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잘 안 파는 그러네요. 물건도 있기도 합니다. 예. 예, 근데 어쨌거나 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앵커님도 물건을 보고 네. 현장 분석, 배당 분석, 권리 분석 다 해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직접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MPL 같은 경우가 낙찰가 맞추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싸게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워낙 낙찰가율이 높으니까. 네네. 반면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용 공장이나 토지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낙찰가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통계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용 공장이나 뭐 빌딩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낙찰받고 싶을 때 MPL 투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연말 이전에 정민 앵커 저기 앉아서 MPL 투자 성공 사례 한번 발표할 것 같네요. 꼭 그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